2004년 이라크에 파병을 간 한국 군인이 미국 군발의 미녀 장교에게 당신을 임신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한국 군인의 뛰어난 능력에 반해 결국 그들은 임신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여름 이라크 북부의 도시 아르빌. 세상의 모든 열기가 이곳에 응축된 듯 대지는 숨막히는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풍경은 현실감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육군 파병부대 자이툰의 주둔지는 그 삭막한 풍경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철학을 전공하다가 잠시 펜을 내려놓고 군복을 입은 하선우 일병에게 이곳의 모든 것은 거대한 물음표와 같았다.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이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선우는 통역병이었다. 대학에서 갈고 닦은 어학 실력 덕분에 그는 전투병이 아닌 말로써 다리를 놓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의 임무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세계, 즉 한국군과 현지 쿠르드 자치정부 그리고 다국적군 사이의 소통을 돕는 것이었다. 주둔지 생활은 단조로웠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고 정해진 시간에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의 표면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날도 선우는 여느 때와 같이 통역 지원 대기 상태로 막사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고뇌하고 방황하며 마침내 강물에서 깨달음을 얻는 주인공의 여정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25 청년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때 막사 입구의 가림막이 거칠게 젖혀지며 한미군 장교가 들어섰다. 통역병. 하선우 일병. 낮고 차가운 목소리. 선우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군복에 부착된 이름표에는 백이라는 성이, 계급장에는 대위를 의미하는 표식이 선명했다. 엘리사 백대위. 깐깐하고 빈틈없기로 소문난 다국적군 소속의 장교였다. 잿빛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금발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잘 벼린 도구를 살펴보는 장인의 눈빛과도 같았다. 지금 당장 장비 챙겨서 따라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부족장과 미팅이 있다. 10분 준다. 그녀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몸을 돌려 막사를 나갔다. 그 짧은 순간 선우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을 죽였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단련된 자의 자신감과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선우는 서둘러 방탄모와 조끼를 챙기고 개인화기를 들었다. 그녀를 따라 나서는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저 차가운 눈빛, 얼음장 같은 목소리. 그녀는 아마도 자신을 그리고 한국군 전체를 그저 평화 유지라는 명목 아래 파견된 보조 인력 정도로 여기고 있을 터였다. 회의 장소는 주둔지 외곽에 위치한 임시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콧수염을 멋지게 기른 중년의 쿠르드 부족장이 여러 명의 부족민과 함께 앉아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다. 백대위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이툰 부대가 지원하는 식수 개선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마을에 새로운 우물을 파고 정수시설을 설치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백대위의 말을 선우가 쿠르드어로 통역했다. 하지만 부족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런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들었소.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당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소?
부족장의 반박은 날카로웠다.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백대위는 논리적인 데이터와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직설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방식은 오랜 세월 자신들만의 관습과 자존심을 지켜온 부족장에게는 오만한 강요로 비칠 뿐이었다. 대화는 겉돌았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선우는 그들의 대화를 기계적으로 통역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심과 신뢰의 문제였다. 백대위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줄 것인가에만 집중할 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잠시 대화가 끊긴 순간 선우는 망설였다.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먼저 백대위에게 양해를 구했다. 대위님,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대위의 잿빛 눈동자가 의아함과 짜증이 뒤섞인 빛으로 번뜩였다. 통역병이 감히 대화에 끼어들다니. 하지만 그녀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부족장을 향해 몸을 돌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족장님,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의 손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가장 깨끗한 우물물을 떠서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신성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물에 얽힌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뭄으로 고통받던 마을에 한 나그네가 나타나 지혜를 발휘해 수맥을 찾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파서 다 같이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이야기는 교훈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족장님의 땅에 새로운 것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님과 당신의 부족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에 저희가 가진 작은 기술을 보태어 함께 생명의 우물을 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우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대대로 이 땅을 지켜나갈 당신의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회의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부족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선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당신은 그냥 통역만 하는 군인은 아닌 것 같군. 부족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날의 회의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백대위는 상황의 반전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결과에 만족한 듯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주둔지로 돌아오는 길, 사막의 해가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백대위는 앞서 걸었고 선우는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오늘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운 좋게 일이 해결되었다고만 생각할지도 모른다. 막스 앞에 도착했을 때 백대위가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선우를 보았다. 수고했다, 일병.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도 질문도 없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막사로 사라졌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차갑고 날카롭고 오만한 여자.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함을 지닌 여자. 그 순간 선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도전의식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발견한 고요한 눈과도 같은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저 여자.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 저 차가운 눈동자가 나를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 여자의 아이를 내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사막의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한 남자의 뜨거운 의지가 실려 있었다. 부족장과의 회의 이후 하선우 일병과 엘리사 백대위는 여러 임무에서 주기적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백대위가 관여하는 다국적군 합동작전에는 대부분 통역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선우가 호출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선우는 여전히 유용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를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선우는 괴념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만남이 계속된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굳게 닫힌 강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 구멍에 맞는 정확한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는 논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여야 한다는 것을.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자이툰 부대가 현지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 지원 캠프에서였다.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주민들을 진료하고 선우는 그 옆에서 통역을 돕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실려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울부짖고 있었다. 의료진이 급히 아이를 진찰했지만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증상은 급성 맹장염과 비슷했지만 몇 가지 다른 징후들이 혼란을 주었다.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장 감독을 위해 캠프를 방문했던 백대위가 상황을 인지하고 다가왔다. 상황이 어떻지? 그녀는 군의관에게 물었다. 군의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수술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곳의 의료시설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술이 될 수도 있었다. 젠장. 그럼 이대로 보고만 있겠다는 건가? 백대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눈에는 보기 드문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까지 잠자코 통역을 하던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위님, 제가 아이의 어머니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대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미 필요한 건 다 물어봤을 텐데. 시간 낭비하지 마.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는 의사가 묻는 딱딱한 질문 대신 다른 것을 물었다. 아이가 오늘 무엇을 먹었습니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혹시 어제 저녁에 마을에 있었던 작은 축제에 가지는 않았습니까? 선우의 질문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어제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잡은 민물개를 몇 마리 구워 먹었어요. 우리 아이도 그걸 조금 맛보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인 군의관의 얼굴이 번쩍했다. 민물개. 그는 옆에 있던 미군 군의관에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폐흡충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 민물 갑각류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감염되면 급성 복통과 고열을 동반합니다. 증상이 맹장염과 아주 흡사해서 오진하기 쉽습니다. 진단이 내려지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즉시 기생충 약이 투여되었고 아이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백대위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잿빛 눈동자가 복잡한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저희 한국에도 비슷한 기생충 질환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민물개나 가재를 날로 먹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곤 했죠. 어제 마을 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백대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데이터와 보고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오늘 선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매뉴얼에 없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읽고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통찰력이었다. 그녀가 가진 군인으로서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역병으로만 여겼던 이 젊은 동양인 병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백대위는 더 이상 선우를 일방적인 도구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의 통역 너머에 있는 생각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또 다른 공동 임무에 투입되었다. 현지 학교의 학용품과 책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군인들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고 교실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백대위는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그때 선우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공기돌 몇 개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공기놀이를 시작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놀이에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공기돌 하나를 건넸다. 곧 다른 아이들도 몰려들었고 교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백대위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딱딱한 군복을 입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기놀이를 하는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알아온 군인의 범주에는 없는 낯설지만 따뜻한 풍경이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백대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런 건 어디서 배웠지? 공기놀이 말입니까? 어릴 때 동네 누나들에게 지기 싫어서 밤새 연습했습니다. 선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의 농담에 백대위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첫 미소였다. 선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백대위님과 함께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샘을 파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도 아부도 아니었다. 그저 담백한 진심이었다. 백대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그녀의 금발을 흩날렸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선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빙하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그 틈으로 그의 온기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주둔지의 단조로운 일상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자이툰 부대와 미군이 합동으로 주둔지 인근 마을의 식수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날이었다. 선우와 백대위도 당연히 임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선우는 보급품을 하역하는 군인들과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소통을 도왔고 백대위는 전체 작전을 지휘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주민들은 오랜만에 지원의 안도와 감사를 표했고 아이들은 군인들 주위를 맴돌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했다. 바로 그 평화로운 풍경에 한복판을 찍고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쾅! 주둔지 정문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도로변이었다.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 기둥으로 변해 있었다. 차량 폭탄 테러였다. 폭발의 충격파가 공기를 뒤흔들고 사람들의 비명과 먼지,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어냈다. 선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캄캄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그의 귀로 쏟아져 들어왔다. 군인들의 고함, 부상자들의 신음,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전원 즉시 은폐 엄폐. 추가 공격에 대비하라. 백대위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혼란을 꿰뚫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은 신속하게 방어 진영을 갖추고 부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훈련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상황의 공포와 압박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폭발 지점 근처에 쓰러져 있는 어린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가는 하선우 일병의 모습이었다. 하일병, 위험해, 당장 멈춰. 백대위가 소리쳤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포복 자세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아이에게 접근했다. 아이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선우는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찢어 아이의 다리를 능숙하게 지혈했다. 철학을 공부하던 그의 손은 지금 이 순간 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절박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굳건했다. 그는 부상당한 아이를 의무병에게 인계하고는 곧바로 다른 부상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한국군 신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독였고 아랍어로 울부짖는 현지 주민을 진정시키며 부상 정도를 파악해 미군 의무병에게 통역해 주었다. 백대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휘관으로서 냉정을 유지해야 했지만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쳤다.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을 것 같던 남자 헤세의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던 그 유약해 보이던 통역병이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장의 한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강인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다. 한순간 백대위는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한 노인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 훈련으로 단련된 육체와 정신이 눈앞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잠시 작동을 멈춘 것이다. 바로 그때 선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대위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 백대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선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를 완전히 잘못 봐왔다는 것을. 그는 부드러웠지만 약하지 않았고 섬세했지만 무르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들은 함께 현장을 수습했다. 백대위는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내렸고 선우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통의 혈관을 뚫었다. 그들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생사를 넘나든 전우처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몇 시간 후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주둔지로 복귀했을 때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군복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직업적, 개인적 장벽이 무너져 내린 그 공간에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했다.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백대위는 숨을 삼켰다. 예전 같았으면 어이없는 농담으로 치부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은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운명의 선언처럼 들렸다. 선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싶습니다.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내가 본 유일한 희망은 당신이었고, 내가 지켜야 할 미래 또한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호언장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하는 가장 절실한 맹세였다. 백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무시하고 그저 쓸모있는 도구로만 여겼던 이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이 샘솟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선우라는 이 남자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사막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테러의 공포가 핥히고 간 다음 날 주둔지의 공기는 쇳가루라도 섞인 듯 무겁고 거칠었다. 경계 태세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룬 피로와 가시지 않은 긴장이 역력했다. 엘리사 백대위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훈련 일정을 점검하고 작전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더 바쁘게 움직였다. 어제의 혼란과 그보다 더 자신을 뒤흔들었던 하선우의 고백을 잊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엘리사 백대위로 돌아가려 애썼다.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이며 지휘관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한다. 그것은 군인인 아버지가 그녀에게 평생에 걸쳐 주입한 신조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었다. 하지만 성벽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길 저편에서 걸어오는 선우와 마주쳤다. 그는 동료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백대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의 침착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어제 그 눈빛이 자신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는지, 그 미소가 폐허 속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의 곁을 지나쳤다. 선우는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의 그 엄청난 고백이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 시선은 부담스러운 감시가 아니라 조용한 응원과 같았다. 백대위가 여러 장교들과 모여 심각한 회의를 하고 나올 때면 그는 멀찍이서 그녀가 좋아하는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건네주고는 말없이 사라졌다. 한국에서 소포가 왔다며 달콤한 맛이 나는 작은 과자를 그녀의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기도 했다. 그의 작고 사려 깊은 행동들은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는 감정의 균열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파고들었다. 백대위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했다. 명문 군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배웠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강해지려 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선우라는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강함이 단단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때로는 부드러움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왔다. 폭탄 테러 이후 연합군과 현지 주민들 사이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테러는 연합군을 노린 것이었고 주민들은 그저 운 나쁘게 휘말린 것뿐이다.
연합군은 주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군과 쿠르드 자치정부의 합동 순찰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순찰대가 마을에 들어서자 주민들은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일부 젊은이들은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백대위가 직접 나섰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이번 테러가 모두에게 비극이었으며 연합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군인다운 연설이었다. 하지만 성난 군중에게 그녀의 말은 공허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군중은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들끓었다. 대위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선우가 말했다. 백대위는 망설였다. 또다시 그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확성기를 잡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는 성난 군중을 뚫고 조용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얼마 전 테러로 어린 손자를 잃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한 노인의 앞이었다. 선우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노인의 주름진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약속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할아버지와의 이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연대가 담긴 이야기였다. 그는 노인의 슬픔을 나누려 했고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했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한 명의 군인과 한 명의 노인이 조용히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공감 앞에서 힘을 잃고 쓰러지고 있었다. 잠시 후 노인은 선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 모습에 돌을 던지던 젊은이들도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백대위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가 온갖 논리와 전략으로도 뚫지 못했던 벽을 선우는 그저 마음을 나누는 행위 하나로 허물어버렸다. 그녀가 생각했던 힘의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백대위는 잠 못 이루고 주둔지 외곽의 감시탑에 올라가 있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선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백대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일병 아니 선우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계급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선우는 조금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왜 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던진 첫 번째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서 있던 성벽이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폐허 위로 새로운 관계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선우의 철학 이야기는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인간적인 공간인 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개념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빗대어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백대위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휘관과 부하가 아닌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서 나누는 첫 번째 깊은 대화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변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식하며 맴돌지 않았다. 그들은 틈이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정비고 그늘 아래에서 혹은 임무를 오가는 삭막한 군용 차량 안에서 그들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우는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 가족,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백대위는 군인 집안의 딸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증명의 삶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주둔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국적과 계급을 뛰어넘은 로맨스라며 흥미롭게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군기가 빠졌다며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특히 백대위의 직속 상관인 미군 소령은 그녀를 따로 불러 부대원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백대위는 흔들렸다.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선우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의 단순한 오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음을. 어느 날 밤 선우가 그녀를 막사 뒤편의 보급창고 옥상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군용 담요 한 장이 깔려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 부식으로 나온 듯한 초콜릿 과자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변변한 데이트 한 번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한 선우만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아르빌의 밤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관입니다. 선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담요 위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막의 밤하늘은 대기오염이 없어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처럼 가깝고 선명했다. 선우는 손가락으로 별자리를 가리키며 견우와 직녀 같은 한국의 별자리 신화를 들려주었다. 백대위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동양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들 사이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백대위는 조용히 몸을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별빛을 받아 그의 얼굴 윤곽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선우는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백대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지도 폭풍처럼 격렬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샘물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며칠 후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요청에 따라 고대 유적지에 대한 지질 조사를 나가는 공병 부대를 호위하고 현지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유적지는 주둔지에서 차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다.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공병 부대가 조사를 하는 동안 선우와 백대위는 유적지 주변을 순찰했다. 수천 년의 세월이 깃든 거대한 돌기둥과 무너진 성벽 앞에 서자 현실의 전쟁과 갈등이 한낱 먼지처럼 작게 느껴졌다. 이곳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도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겠죠. 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싸우고 빼앗고 모든 것을 잃기도 했겠지. 백대위가 현실적인 대답을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계속 이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백대위님과 저처럼요. 선우의 말에 백대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떤 철학책보다도 깊고 그윽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주고 있었다. 전술과 목표, 승리와 패배로만 나뉘던 흑백의 세계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주고 있었다. 주둔지로 복귀한 다음 날 백대위는 자신을 경고했던 소령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소령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하선우 일병은 단순한 통역병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임무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의 통찰력과 공감 능력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효과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으며 이는 우리 부대 전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저와 그의 협력 관계는 지극히 전문적이며 임무 수행에 최고의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군인 인생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선우를 찾아갔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한참 후 그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맹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예스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긍정보다도 분명한 대답이었다. 백대위의 대답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특히 서로 다른 국적의 장교와 사병이라는 현실은 그들에게 많은 제약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야 했고 짧은 순간의 교감으로 긴 시간의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제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짧은 휴식 시간, 브리핑 중 몰래 오가는 눈빛, 스치듯 닿는 손길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 이 삭막한 전쟁터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둔지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자이툰 부대 일진의 파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곧 본국으로 철수한다는 공식 발표였다.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선우와 백대위에게 그 소식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불안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특히 백대위는 현실의 벽 앞에 무력감을 느꼈다. 이라크에서의 만남은 기적과 같았지만 그 이후는 어찌할 것인가.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남은 군 복무를 마쳐야 하고 자신은 미군으로서 또 다른 분쟁 지역으로 발령받을지도 모른다. 문화, 언어,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거리. 그 모든 것이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잠을 설쳤다.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불안해하는 백대위를 끌어안고 말했다. 엘리사, 겁내지 말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저 긴 이야기의 서문에 불과해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맹세 기억하죠? 나는 반드시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에게로 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유학이든 취업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곁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절대적인 확신은 백대위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진정제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 약속을 증명할 징표가 필요했다. 이곳에서는 반지를 구할 수도 화려한 선물을 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선우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주웠다는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이 들어있었다. 평범한 돌멩이였지만 선우가 몇 날 며칠을 갈고 닦아 보석처럼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이 돌처럼 우리의 사랑도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돌을 간직해줘요. 백대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약돌을 손에 쥐었다.
차갑지만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나침반을 풀었다. 아주 어릴 적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어디에 있든 집을 잃지 말라며 선물해준 낡은 나침반이었다.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 나침반이 당신이 나에게 오는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거예요. 그것은 그들만의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약혼식이었다. 마침내 이별의 날이 밝았다. 자이툰 일진 장병들이 수송기에 오르기 위해 활주로에 도열했다. 공식적인 환송 행사였기에 선우와 백대위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낼 수 없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애타게 찾았다. 마침내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눈빛만으로 수만 가지의 말을 주고받았다. 사랑, 슬픔,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굳은 약속. 선우가 수송기 트랩을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백대위는 그를 향해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기다릴게요. 선우도 입모양으로 대답했다. 반드시 갈게. 거대한 수송기의 문이 닫히고 굉음과 함께 이륙하기 시작했다. 선우는 작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점점 작아지는 주둔지를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그녀가 준 낡은 나침반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활주로에 홀로 남은 백대위는 비행기가 사막의 하늘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안에는 그의 약속이 담긴 조약돌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들을 갈라놓는 하늘과 땅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다. 기나긴 이야기의 서문이 끝나고 이제 막 본편의 첫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하선우의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흘러갔다. 그의 몸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후방 부대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아르빌의 뜨거운 태양과 삭막한 모래 먼지 속에 머물러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매일 밤 총성과 포성을 들으며 긴장 속에서 잠들던 그에게 매미 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여름밤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의미함이었다. 이라크에서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행정 서류를 정리하고 간부들의 잡다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거대한 세상의 톱니바퀴에서 이름 없는 작은 부속품으로 전락한 듯한 무력감에 시달렸다.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다. 엘리사가 없는 세상은 채도를 잃은 풍경화와 같았다. 엘리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선우가 떠난 주둔지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통역병의 공백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에서 현지 대표의 말 속에 숨은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기 일쑤였고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선우의 지혜와 통찰력에 의지해 왔는지를. 그는 그녀의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선우가 닦아준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온기와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그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주둔지 내에 설치된 늘 신호가 불안정한 인터넷 전화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제 우편뿐이었다. 14시간에 달하는 시차는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녀가 녹초가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이면 그는 막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애틋한 말들은 자주 끊기는 신호와 소음 속에 묻히기 일쑤였고 사소한 오해와 서운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오늘도 바쁜가 보네. 미안, 지금 긴급 상황이라 나중에 다시 통화해. 짧게 끊어지는 통화 뒤에 남는 것은 더 깊은 그리움과 막막함이었다. 편지는 더했다.
그가 보낸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편지 속의 상황은 이미 한 달 전의 과거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안부를 묻는 그의 글씨 위로 그녀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우의 부모님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아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밤마다 서툰 영어로 통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의 추궁 끝에 선우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파병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처음에는 안쓰러워했지만 그 상대가 미군 장교라는 사실에 기겁했다. 아니, 하필이면 미군이라니? 그것도 장교. 말이나 제대로 통하겠니?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를 텐데, 아가, 그건 그냥 전쟁터에서 잠시 힘들어서 생긴 감정일 게다. 제대하고 좋은 처자 만나면 금방 잊게 될 거야.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만류는 선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엘리사를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절망감이 극에 달할 무렵 엘리사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평소보다 훨씬 두툼한 편지 봉투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편지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얼마 전 다녀온 현지 학교의 사진이었다. 아이들은 자이툰 부대가 선물한 학용품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이 눈에 띄었다. 군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남자는 영락없는 선우 자신이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오늘 당신이 했던 방식대로 아이들과 소통해 봤어요. 그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자 아이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웃어주었어요. 당신은 이곳에 없지만 당신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어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지휘관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요, 선우.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어려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어요. 선우는 편지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거대한 거리와 시간도 주변의 모리에도 결코 자신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멀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날 이후 선우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묵묵히 자신의 군 복무를 수행했고 밤에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다. 미국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각종 학교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에게 가는 것. 그녀의 곁에 서는 것. 길고 지루했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의 날이 밝았다. 위병소를 나서는 선우의 손에는 갓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저녁증과 엘리사가 주었던 낡은 나침반이 함께 들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있을 그곳을 향해. 이제 당신에게로 갈 준비를 시작한다.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선 그의 눈빛은 이라크의 그 어떤 작전 수행 때보다도 굳건하고 결연했다. 저녁 후 하선우의 삶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였다. 그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잠을 줄이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며 그는 오직 미국으로 가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엘리사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간 엘리사 역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라크에서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육군 기지에 배치되었다. 포성과 먼지가 가득했던 이라크와 달리 평화롭고 고요한 미국의 교회 풍경은 그녀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전쟁 후유증과 비슷한 공허함에 시달렸다. 가장 큰 장벽은 가족, 특히 퇴역 장성 출신인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딸이 이역만리에서 만난 이름 모를 한국인 사병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엘리사, 정신 차려라. 그건 전장에서의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내 경력에 흠집만 낼 뿐이다. 장교는 장교의 세계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 앞에서 엘리사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섰다. 아버지가 이해하시는 군인의 세계가 전부는 아니에요. 선우는 제가 만난 그 어떤 장교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우와의 불안정한 통화와 뜸한 편지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와 글씨 너머에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선우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엘리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에 합격한 것이다. 최고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합격증보다도 값진 결과였다. 그는 곧바로 학생 비자를 신청했고 며칠 후 그의 여권에는 마침내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도장이 찍혔다. 인천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는 15시간의 비행 내내 선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라크에서의 첫 만남, 폭탄 테러의 순간, 별빛 아래에서의 입맞춤, 그리고 애끓는 이별과 기나긴 기다림까지. 이 모든 것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침내 비행기가 롤리우더럼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선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까다로운 심사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고 마침내 입국 허가 도장을 받았을 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짐을 찾아 도착장으로 나가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저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애타게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금발, 꼿꼿한 자세,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잿빛 눈동자. 엘리사벳. 그녀 역시 그를 발견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의 발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서로의 체온과 향기. 선우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엘리사는 그의 등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외로움, 기다림의 모든 순간들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위해 그들은 그토록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던 것이다. 왔구나, 정말 와줬어. 엘리사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온다고. 선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엘리사의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선우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미국의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이질적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엘리사가 있었으니까.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 남은 한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따뜻한 손의 온기를 통해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닫혔던 물리적 거리가 사라진 그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선우와 엘리사의 미국에서의 동거 생활은 마치 서툰 춤과 같았다. 서로 다른 문화와 습관이라는 엇박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발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아침 식사로 밥과 김치를 찾는 선우와 시리얼과 커피를 선호하는 엘리사. 모든 물건을 각 잡아서 정리하는 군인 출신 엘리사와 자유분방하게 늘어놓는 철학도 선우. 그 사소한 다름은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작은 다툼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선우는 그녀를 위해 서툰 솜씨로 오믈렛을 만들었고 엘리사는 그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웠다. 선우는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고 엘리사는 군 복무를 계속했다. 낯선 환경에서의 학업은 쉽지 않았지만 선우는 특유의 성실함과 지적 호기심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가 이라크에서 몸으로 체득한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은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다른 학생들을 압도했다. 가장 큰 산은 역시 엘리사의 가족이었다. 주말을 맞아 찾아간 엘리사의 본가에서 퇴역장성인 그녀의 아버지는 마치 취조하듯 선우를 대했다. 자네는 우리 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 자네의 계획은 무엇이지?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그것도 외국인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선우는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한 유창한 영어로 그러나 조금도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대답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처럼 제 딸에게 위대한 명예나 부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엘리사를 존중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삶의 방해가 아니라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경계심이 한풀 꺾인 것을 선우는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선우의 옆에 조용히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녀는 그의 반응이 두려운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두려움이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기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이라크의 조약도를 꺼냈다. 엘리사벳,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되어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평생 당신과 아이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라크에서의 맹세가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엘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시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가까운 친구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성스럽고 진실했다.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선우는 아들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었다.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었다. 그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엘리사에게 속삭였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싶다고 했었죠. 나의 맹세가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엘리사의 아버지도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한참 동안 작고 붉은 손주를 내려다보더니 서툰 손길로 아기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그 무뚝뚝한 행동 속에 그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기 침대 옆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선우와 엘리사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을 넘어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은 항구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항구 밖에는 여전히 세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첫째 아들 루카스가 태어난 후 하선우와 엘리사의 삶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작은 생명체를 돌보는 일은 이라크에서의 그 어떤 작전보다도 고되고 예측 불가능했다. 선우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아들을 업고 집안을 서성이며 자장가를 불렀다. 엘리사는 군인으로서의 강인함 대신 어머니로서의 무한한 인내와 부드러움을 배워나갔다. 그들은 때로는 지쳐서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도 했지만 잠든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이내 화해하고 서로를 다독였다. 그 고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연인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전우이자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선우는 대학원 졸업 후 자신의 전공과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살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발굴하여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거대 자본과 유통망을 가진 기존 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인맥도 자본도 없는 동양인 청년의 도전은 무모해 보였다. 그는 수십 번의 거절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공법을 택했다.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고 제품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그는 바이어들을 만날 때마다 이 제품을 만든 한국의 작은 기업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를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 그의 진정성은 이윤만을 줬던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고 사업은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군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선우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주었고 미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삶과 아내, 어머니로서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몇 년 후 그들에게 두 번째 선물이 찾아왔다. 선우의 굳건함을 닮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또 몇 년 후에는 엘리사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빼닮은 막내딸이 태어났다. 새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그들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요새였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와 두 개의 문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라났다.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김치찌개를 먹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하고 헬로윈 파티를 즐겼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선우의 회사는 제법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될 위치에 올랐지만 여전히 중요한 계약에는 직접 나섰다. 그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같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전략이다. 결혼 15주년을 맞은 어느 여름날, 선우는 엘리사와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한국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서울의 북적이는 시장, 고즈넉한 고궁, 그리고 푸른 동의 바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선우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을 찾았다. 처음 아들의 국제 결혼을 그토록 반대했던 노부부는 이제는 제법 서툰 영어로 손주들에게 말을 걸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한 상 가득 차려내며 환하게 웃었다. 엘리사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서툰 한국어로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밤 선우와 엘리사는 아이들이 잠든 후 시골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아르빌의 밤하늘만큼이나 한국의 시골 밤하늘에도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함께 별을 보았던 그날 밤. 선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엘리사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 우리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나는 상상했어요. 아니, 확신했죠.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미래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우는 품속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었지만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엘리사 역시 목걸이로 만들어 간직하고 있던 매끄러운 조약돌을 꺼내 보였다. 그들이 이라크의 사막에서 서로에게 건넸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진실했던 사랑의 징표였다. 우리의 시작은 전쟁터였고 우리는 서로에게 총과 칼 대신 말과 마음을 건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어. 엘리사의 목소리는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닐 거야. 바로 우리의 이야기 그 자체겠지.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 증오와 갈등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을. 선우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2004년 이라크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무모한 맹세와 한 여자의 차가운 불신은 십수년의 세월을 거쳐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어 이제는 새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하는 거대한 사랑의 역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춤을 추듯 때로는 엇박자를 내고 서로의 발을 밟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사막에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되어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을 끝없이 피워내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